2017년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1년 뒤 가격은 3천 달러까지 폭락했죠. 85%가 증발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역시 사기였어. 끝났어. 그런데 2021년 비트코인은 다시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죽었다던 비트코인이 되살아난 거죠.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계속 무너졌다 일어서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게 미래의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트코인이 정확히 뭔지,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는 금융위기에서 시작됩니다. 2008년 가을이었죠. 미국에서 거대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어 스턴스가 먼저 쓰러졌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공포가 번졌죠.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 구제금융을 발표했습니다. 7천억 달러였죠. 세금으로요. 은행들이 무책임하게 대출을 남발해서 위기가 왔는데 그 책임은 국민들이 지게 된 겁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임원들은 여전히 수백만 달러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죠. 정부도 못 믿겠다. 은행도 못 믿겠다. 그럼 뭘 믿어야 하나요? 바로 이 순간 2008년 10월 말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인터넷에 논문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였죠. 은행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다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동시에 조작은 불가능하다면, 이게 비트코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르죠. 사토시는 이 블록 안에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국 타임스지 헤드라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였어요.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이 은행들을 위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한 날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우리는 이 시스템에 반대한다. 하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 몇 명만 실험 삼아 돌려볼 뿐이었죠. 실제 가치가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 5월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프로그래머가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렸거든요. 피자 2판 사주면 비트코인 10,000개 줄게요. 실제로 누군가 피자를 주문해서 배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0,000개를 받았죠. 인류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였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 가치는 얼마일까요? 약 6억 달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가 된 거죠. 하지만 이 거래의 진짜 의미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핵심은 블록체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장부예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죠. 그런데 이 장부는 특별합니다. 한 곳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돼 있거든요. 누군가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들통납니다. 다른 수만 대의 컴퓨터가 알아채거든요. 야, 우리 기록이랑 다르잖아. 이렇게 거부당하는 거죠. 조작하려면 전 세계의 컴퓨터 절반 이상을 동시에 해킹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이 장부는 누가 관리할까요? 채굴자들입니다. 채굴이라고 하니까 땅을 파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컴퓨터로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전 세계 채굴자들이 동시에 경쟁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사람이 다음 블록을 장부에 추가할 권리를 얻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지금은 블록 하나당 3.125개예요. 처음에는 50개였습니다. 2012년에 25개로 줄었고 2016년에 12.5개, 2020년에 6.25개, 2024년에 3.2125개가 됐죠. 4년마다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부르죠.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비트코인 총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비트코인은 2140년쯤 채굴될 예정이에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일반 화폐는 어떨까요? 미국 달러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미국 정부는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역사상 발행된 달러의 40%를 단 2년 만에 추가로 발행한 겁니다. 결과는 인플레이션이었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공급을 늘릴 수 없어요. 2100만 개라는 한도가 코드에 박혀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금도 한정돼 있잖아요. 땅 속에 있는 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 더익 나오지 않으면 끝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보다 좋은 점도 있어요. 금은 무겁습니다. 1억 원어치 금을 들고 다니려면 가방이 필요하죠. 비트코인은 USB 하나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요. 12개 단어만 외우면 되거든요. 복구 문구라는 건데요. 이 12개 단어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진위 확인도 쉽습니다. 금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해야 하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만 확인하면 1초 만에 끝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에게 송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송금 수수료가 10%에서 20%였습니다. 100만 원 보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쓰면 어떨까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몇백 원 수준이죠. 게다가 몇 분이면 도착합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화산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추진 중이고요. 나이지리아에서도 비트코인이 인기입니다. 정부가 통화를 통제하는데 환율이 엉망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돈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바꿉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연간 100%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받은 월급이 올해는 절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대안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비트코인이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자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을 갔죠. 은행은 문을 닫았고 현금을 들고 다니기엔 위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2개 단어만 외우면 됐습니다. 국경을 넘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비트코인이죠. 개인들만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수십억 달러를 빌려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테슬라도 한때 15억 달러어치를 보유했죠. 피델리티,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금융회사들도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됐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사듯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했죠. 찰리 멍건은 아예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2017년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2023년에 JP 모건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들의 비판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농장은 작물을 생산하죠. 아파트는 임대료를 만들어냅니다. 주식은 배당을 줍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그런데 금은 어떨까요? 금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고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은 논리입니다. 생산성이 아니라 희소성과 보존성으로 가치를 갖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는 또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만들고 사라졌어요. 추정상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공급량의 거의 5%죠. 만약 그가 돌아와서 이걸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할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사토시가 비트코인 코드를 혼자 조작할 수는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입니다. 모든 코드가 공개돼 있죠. 변경하려면 전 세계 수천 명의 개발자, 채굴자, 노드 운영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토시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양자 컴퓨터는 어떨까요?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암호를 깰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다가 과열돼서 멈추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이미 양자 저항성 암호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시도는 있었습니다. 중국이 2021년에 채굴을 전면 금지했죠. 결과는 채굴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로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중국의 금지령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죠. 인도도 금지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로 방향을 틀었어요. 미국도 논쟁이 많았죠.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습니다. 결국 규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왜 정부가 비트코인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까요?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본사도 없고 CEO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돼 있어요. 한 나라가 금지해도 다른 나라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죠. 더 나은 기술이 비트코인을 대체할까요? 이더리움은 더 유연합니다. 솔라나는 더 빠르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1위예요. 왜일까요? 비트코인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15년 넘게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어요. 시스템이 멈춘 적도 없습니다. 느린 건 의도적입니다. 보안을 위해서죠. 단순한 것도 의도적이에요. 복잡할수록 버그가 생기거든요. 금을 생각해 보세요. 금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에도 들어가고 장신구도 만들죠. 그런데 금의 가치는 그런 용도 때문이 아닙니다. 희소하고 변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유지했다는 신뢰 때문이죠. 비트코인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힘은 생존력입니다. 2011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2013년에 또 죽었다고 했죠. 2017년 폭락 때도, 2022년 FTX 사태 때도 끝났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정부의 금지령도 견뎌냈고 해커들의 공격도 막아냈습니다. 비판도 무시하고 계속 작동했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크고 에너지 소비도 많고 규제 불확실성도 있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증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앙화된 권력 없이도 화폐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비트코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미래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금융 역사를 바꿨다는 것,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가능하다는 걸 세상에 증명했죠. 그리고 그 증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